자, 그럼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낭독을 할 때 팁이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를 포인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텍스트와 이미지의 그 동시 해석이거든요. 우리는 보통의 이제 글만을 읽을 때와 그림이 있을 때 낭독을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 단순한 미술 설명서가 아니라 그림을 매개로 한 어떤 사유라던가 감정, 이런 질문의 흐름을 좀 생각을 해보는 게 굉장히 좋아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또박또박 잘 읽어야지 라기보다는 설명을 하면은 이러한 느낌의 책들은 안 됩니다. 설명보다는 여백을 남기는 낭독, 요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속도인데요. 감상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반 낭독보다는 느리고 좀 천천히 하는 게 좋으세요. 한 20에서 30% 정도 조금 느리게. 그리고 그 안에 저희가 문장 보호라는 게 있는데 쉼표, 이런 마침표 이런 것들은 그 안에 우리가 포즈라고 하죠. 이 포즈들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 문장의 마침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늘어지지 않게,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낭독을 들었을 때 잘 읽었다라고 하기보다는 나 생각할 시간이 조금 있었다, 좀 뭔가 남는 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목소리 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높은 톤보다는요, 어떤 대화하는 톤으로 딱딱하지 않게 안정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감정을 막 일부러 실어서 연기하면은 이 손발이 오글거리고 좀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속삭이듯이 조곤조곤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먼저 요 구름 낀 하늘 아래 오베르의 밀밭을 낭독을 제가 한번 해보고 한 분씩 내 감정을 넣어서 호흡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픔 사이의 평온. 이 그림은 고흐가 생을 마감하기 직전 고흐 마을로 유명한 오베르시르 우아지에서 그린 마지막 풍경화 중 하나이다. 그는 1890년 5월 생내미 요양원을 떠나 오베르에 도착해 의사 폴 가시의 보살핌을 받으며 이곳에 2달 남짓 머물렀고 그 짧은 기간에 밀밭과 하늘을 주제로 한 풍경화를 연달아 그렸다. 넓게 펼쳐진 밀밭은 햇살을 머금은 노랑과 연초록으로 물들어 있고 푸른 하늘엔 군데군데 구름의 결이 살아있다. 격렬하게 요동치던 이전의 붓질과는 달리 이 그림에서는 비교적 차분하게 가라앉은 붓의 움직임이 느껴진다. 그의 내면에 가득했던 불안과 슬픔이 그림 안에서 조용한 제스처로 정돈된 듯한 인상을 준다. 고흐는 여전히 슬펐을 것이다. 그러나 슬픔만 계속되는 인생은 없다. 가장 격정적인 파고를 넘어 평온으로 가는 길. 그가 생전에 남긴 말처럼 슬픔이 평온이 되는 순간이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을 이 풍경 안에서 마주하게 된다. 고흐는 절망의 밑바닥에서도 예술을 통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증명했다. 오늘날의 효율 중심의 사회에서 그의 예술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예술은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을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언어라고. 자, 제가 낭독을 했을 때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절대 빠르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미술 작품을 감상하러 갔을 때 이 도슨트 분들이 진행하는 걸 들어보셨죠? 그리고 귀에 꽂고서 이렇게 해석을 들어보면은 절대 빠르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도슨트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호흡을 주면서 천천히 한번 각자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좀 들어봤는데 각자 이 글 안에서
내 마음에 가장 와닿는 글이 어떤 부분인지 한 분씩 좀 설명을 해볼까요? 저의 경우는 요 세 번째 문단이 기억에 남았거든요. 여전히 슬펐을 것이다. 그러나 슬픔만 계속되는 인생은 없다. 그렇죠.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도 있지만 사실 그게 계속 가지는 않잖아요. 이 구름 낀 하늘 아래 오베르의 밀밭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저도 이 책을 집필하신 이소영 작가님과 또 같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이렇게 반고의 낭독을 좀 해봤고요. 뒷부분은 우리 손 대표님께서 반고의 다른 그림들을 또 준비를 해보셨거든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다음은 바다 위의 수도사라는 부분인데요. 요거 부분, 요 해석 그리고 내용들을 우리 손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자, 이 경험, 이 작품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다른 감정을 느끼게 했다고 하는데요. 고독과 평온이라는, 예를 들어 이 19세기 독일 화가인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의 작품 이 바닷가의 수도사를 보고 한 문학가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해요. 광활한 죽음의 제국에 유일한 생명의 불꽃으로 있는 것, 고독한 원 안에 고독한 중심으로 세상에 놓이는 것보다 더 슬프고 불쾌한 일은 없다. 요렇게 좀 무한한 좀 고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고요. 반면에 프로이센 왕자 프리드리 비렐름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림을 보기 석 달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바닷가에서 하늘을 원망하며 홀로 선 남자를 보고 왕자는 아버지에게 저 그림을 갖고 싶어요 라고 이제 속삭일 정도로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이렇게 우리는 한 작품을 보더라도 관점이 좀 다르죠. 자, 바다 위의 수도사 제가 또 낭독을 해보고 여러분도 한 분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텅 빈 하늘과 칠흑 같은 바다가 제일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다. 온통 짙은 회색과 푸른 빛이 감도는 풍경 속에서 사람의 형체라고는 오직 전경에 서 있는 수도사 한 명뿐. 그는 하늘도 바다도 아닌 수평선 어딘가를 응시하는 듯 보이지만 정작 그 시선이 정확히 어디를 향하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래서일까? 이 작품을 마주하는 순간 거대한 자연 앞에선 나 역시 저 수도사처럼 한없이 미미한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구름 낀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어둡고 바다는 잔잔해 보여도 어쩐지 곧 폭풍이 몰아칠 것 같은 침묵과 깊이를 머금고 있다. 그런데도 인물이 화폭 중앙에 고요히 홀로 서 있다는 사실은 묘한 평온을 자아낸다. 프리드리히는 이 고요한 압도감을 통해 자연 앞에 선 인간이 느끼는 경외, 겸손,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불안을 동시에 표현한다. 자연은 때로 인간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힘,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잊고 지내던 내면의 소리를 들려주는 무대이기도 하다. 역시나 포즈가 중요하고요. 이 쉼표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살려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경외, 하나 둘 쉬고, 겸손, 하나 둘 쉬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문장의 어떤 결이라던가 단어에서 오는 느낌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제 가령 맛있다는 맛있는 느낌이지만 맛있다 이건 맛있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쭉 보시면은 칠흑 같은 짙은 회색 이런 것들은 밝은 느낌이 아니라 조금 다운된 느낌이기 때문에 소리를 조금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이소영 작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자신의 어떤 관련된 느낌? 투영을 해서 좀 설명을 해놨는데 가령 이런 거죠. 이 무엇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카를로 로벨리의 책을 읽으면서 이런 글의 일부를 같이 넣으셨어요. 마음, 물고기가 느끼는 즐거움 등은 자연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딘가 가닿을 수 없는 아득한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자연의 정상적 측면이고 우리가 자연의 복합적 구조에 부여하는 이름이며 우리도 그 일부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알을 얻는 건 역시 자연의 한 측면입니다. 이렇게 발췌해서 넣으셨는데 저는 이 그림 읽는 밤이 참 좋았던 게 작가의 개인적인 그림 설명만이 아니라 이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들과 연관되는 책들의 한 대목을 좀 적어놔서 그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여러분들은 또 어떠셨나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뭐 죽음의 섬 뒷부분까지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